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찬바람 부네요. 우리 이제 경찰반도 기본 이론반을 마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 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좀 잡아주세요. 네, 이번 강좌는 우리 이제 23년 경찰 채용 대비 형법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진행하는 기출 심화 형법 강의고요. 저는 이제 박종 쌤입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기출 심화 강의인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렬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 문제들만 잘 분석을 해도 충분한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문제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막 그냥 푸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 그래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직렬, 우리 뭐 특히 경찰 간부, 그다음에 뭐 경찰 승진 뭐 이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 시간이 될 때 뭐 타직렬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뭐 이런 쪽 활용을 하셔가지고 볼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 직렬의 기출 문제를 좀 꼼꼼히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직렬 강의는 특히 뭐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22년도 2차에서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사실 우리 직렬에 국한된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세 직렬 뭐 이제 네 직렬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험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보다 보면 한 2, 3년 사이에 우리 형법의 문제의 유형이나 트렌드가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타직렬은 우리 최신 기출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OT 짧게 할 거라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문제표 들어갈 건데 그 다들 이야기는 해요. 우리 경찰 시험 문제가 이제 바뀌었다. 더 이상 단순 암기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강의는 옛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 문자 외우고 밑도 끝도 없이 키워드 따고 하는 방식은 뭐 맨날 시험 문제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막말로 올해 22년도 2차 시험 문제 중에서 두 문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난 잘 모르겠던데. 아니, 두 문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올해 22년 2차 시험 문제에서 그거 이게 그냥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장에서 물론 이제 워낙 다들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붙은 친구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 운빨이죠, 운빨. 그러니까 실력은 다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뭔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 운 좋아서 잘 찍는 친구들 잘 붙어 나가는 거고 못 붙으면 떨어지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워요. 단순 암기를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두 문제 따는 게 제일 단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 유형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 노량진의 수험 방식은 왜 바뀌지 못하고 있는지 늘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기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 해설이 있는 책입니다. 해설 제가 짧게도 안 달고 대부분 꼼꼼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답 맞춰 보려고 뭐 강의 듣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요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제가 어떤 파트별로 관련 법리나 쟁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쟁점이나 법리를 적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왜 그냥 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 막판쯤 가면은 눈에 익어서 발라서 시험장에 들어간 연습도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한두 달 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초반부 지나서 중반부 들어간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으면 막판에 눈에 바르는 거는 내가 오늘 바른 것만큼 2주 전에 배웠던 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공부를 까먹지 않으려면 이제 뭐 옛날에 뭐 순경 시험 그냥 적당히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 대비를 할 때 좀 진지하고 빡세고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좀 푸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푸는 게 물론 여러분 그렇긴 해요.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7, 80%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저히 너무 어렵거나 오히려 시간대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쳐내야 됩니다. 해서 도저히 안 될 때 이해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먼저 해요. 문제 푸는 요령 먼저 익히려 한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먼저 하고 요거 하지 마시고 요걸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지금 세 과목밖에 없어.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군 생활이긴 했었는데 법무관으로서. 그다음에 뭐 지금 제가 뭐 또 타직렬 강의를 하고 있고 진짜 우리 학원에서 사회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렇게 OT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에 우리 제 기출책의 특징은 뭐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가는데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스텝을 구별시켜 놔가지고 우리 직렬 거를 좀 앞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 직렬 거 앞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막 너무 옛날 지문 막 옛날 뭐 쓸데없는 사법고시 문제라든가 쓸데없는 경찰 문제라든가 막 한 10년 전 문제 이런 거 다 뺐고 최근 중심으로 보도록 그래도 문제 많기 때문에 봅시다. 먼저 해서 이제 재형법정주의 스텝 1 우리 경찰 관련 직렬 문제고요.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형법정주의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소구표 금지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랑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좀 같이 가시면 돼요. 명확성의 원칙은 좀 같이 가시면 되는데 이거 둘 다 법이 명확하면 법대로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도 야 법은 이거밖에 포섭을 못해. 근데 다른 거 끌어오지 말란 얘기고 명확성도 야 법이 두리뭉술하면 이 사안이 이 법에 들어온지 잘 모르겠으니까 최대한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명확성의 원칙부터가 지금 기억에 나오는데 여기를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 기억 지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경찰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형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의 나쁜 짓거리는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해요. 나쁜 짓이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나쁜 짓 다 잡아오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요. 어디까지가 나쁜 짓인지 모르거든. 따라서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법에서 이거를 처벌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걸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상은 이거 최대한 명확하면 좋기는 해. 이상적으로 최대한 명확하면 좋기는 한데 야 최대한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 다 위헌이야 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 법 전부 다 위헌이에요. 대한민국 법 전부 다 위헌이야. 따라서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위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명확해도 괜찮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막말로 여러분 음란 이거 그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음란 정의 낼 수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를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최대한 명확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라고 해버리면 이거 음란과 관련된 범죄들 다 위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음란이라고 한 이야기를 당장 우리가 음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딱 말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법정에 갔더니 판사님이 이야기해줘.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법관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 즉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물론 늘 얘기하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 없으면 더 좋기는 해요. 일반인이 봐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명확하면 좋기는 한데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들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명확하다라고 봐서 우리 명확성의 원칙을 우리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법 구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의 가치 개념이라고 하는 막
좀 약간 추상적인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일반적 규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틀린 내용이죠. 명확성은 최소한만 명확해도 돼요. 최소한 명확해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추에서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속요건과 가벌성의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인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을 때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러분 우리 그 찜질방에 가면 만취자를 받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찜질방에 가면 만취자 출입 불가. 그리고 만취자를 받으면 찜방의 이 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 찜방 업주가 받는 처벌은 일종의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업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정지, 벌금구류, 과료, 몰수. 그래서 우리는 벌금이 있지. 과태료는 행정상 우리가 제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취자 출입 불가를 받으면 찜질방 업주가 만취자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왜 만취자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단속으로 하는 법규죠. 그런데 이거를 왜 만취자를 못 받게 해요? 만취자를 받으면 찜질방이잖아요. 뜨겁고 추운데 사람이 술 취해서 있어버리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도 만취자가 이 술 먹고 찜방에 들어와 가지고 온돌방에서 이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찜방 업주가 만약에 고의로 만취자를 받아 가지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자, 찜질방 업주 사람 고의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죄가 된다면 과실치사.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는 출입을 술 취했네 이런 거 알고도 받았어. 고의로 받았지만 피해자가 찜방에 사망하면 과실치사가 될 거고, 만약에 출입 자체 들어올 때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주인 눈 몰래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몰래 들어왔어.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지를 몰랐어.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피해자가 들어와 사망을 했다. 똑같이 과실치사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결국 지금 이 형벌법규가 이 행정상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출입에 대해서 고의로 술 취한 거를 알고도 출입을 시켰느냐, 아니면 출입을 시켰을 때는 술 취한지 몰랐는데 좀 관리 소홀하는 바람에 과실로 출입을 시켰느냐의 상황에서 당연히 이 만취자를 받지 마세요라는 것은 행정상의 주안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술 취한 거를 알고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할 거고 술 취한 줄을 모르고 과실로 받았으면 이거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해서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를 내용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 번에 가셔야 돼요. 몇 가지 개념을. 자, 여기 좀 보시면 지우고 갈까요? 여기 이제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 관련 내용들이죠. 모든 범죄는 행위시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법을 불리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재판시법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소급 적용이 금지가 되는 것은 크게 나중에 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형벌을 나중에 가중해도 안 되고, 요 두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와
형벌이 아닌 것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에서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을 하는데, 법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가 양형 기준이죠. 양형 기준이 뭐예요? 양형 기준. 여러분,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럼 여러분, 형벌법상 유기징역의 상한 얼마예요? 30년이거든. 과정한 옵션 가지고 30년. 자, 사람을 살해한 갑, 을, 병, 정, 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살인죄, 똑같은 살인죄 저질러도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15년, 누구는 20년 이렇게 받는데, 이게 전부 다 판사 마음이에요. 이게 요 범위 내에서 판사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의 양을 정하는 게 판사한테 너무 많은 재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왜 똑같은 절도로 해도 누구는 집행유예고 누구는 징역이고 누구는 벌금이냐 라고 따지니까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대충, 야, 사람을 살해한다고 초범이냐 아니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냐, 전과가 있냐, 몇 명 죽였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충 여기에 해당하면 몇 년이야, 5년이야. 합의했어? 그럼 집유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다음에 뭐 피해자 여러 명이야, 10년이야. 이런 식으로 이 형의 범죄 상황에 따라서 법관들한테 참고하라고 이런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일사법원에 뿌려요.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보고 합의했고 초범이니까 이 정도 범위에 들어오네 라는 걸 참고를 해가지고 이 형을 정해서 법관이 일방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도록 만든 게 양형 기준표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참고 자료고,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판사가 초범이고 합의했으면 집행유예 주라고 되어 있어요, 양형 기준표. 근데 안 줘도 돼. 왜? 법은 그냥 5년 이상이거든. 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도 그만이고 안 따라도 그만이고, 따라서 이거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니까, 법이면 소급이 안 되는데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 참고 자료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소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비슷한 거. 여러분, 판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우리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가 판례가 입장을 바꿨죠. 한 2년 전에. 그래서 옛날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가 간음행위 자체만 위계의 대상이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 그 위계의 의미는 간음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성이 있는 대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가 입장을 바꿔. 너무 중요한 판례죠. 자, 그랬을 때 행위 시에는 그 위계의 의미가 무조건 그냥 간음행위 자체 요것만 의미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에 관련 대가 이런 것들은 위계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위계의 의미에 간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와 플러스 있는 대가, 이렇게 처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판례가 입장을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나 법은 똑같아요.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하는 법조문은 똑같은데, 이때나 똑같은데 해석만 처벌을 안 하는 거였다가 해석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행위를 할 때 판례 입장은 대가는 처벌 안 했는데,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대가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판례가 입장을 바꿨을 때, 이 바뀐 판례의 입장을 행위시로 소급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법이 바뀌었으면 소급하면 안 되는데 법은 그대로거든. 법은 그대로니까 해석만 바꾸는 건 상관이 없죠. 따라서 양형 기준이나 판례 뭐 가능해요. 뭐 소급 가능하죠. 소급 가능하죠. 우리 공부한 김에 어차피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보완 처분. 보완 처분 소급 적용돼야 안 돼요. 소급 적용되죠. 원칙적으로 돼요. 왜 돼요? 자, 사람을 살해했고, 여러분 지금 말이 많죠. 사람을 놀랍시다. 사람을 강간을 했고, 미성년자를 강간을 했고, 아청을 강간을 했고, 지금 12년이 벌써 지나가지고 벌써 출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형벌을 부과를 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했던 이 범죄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보완 처분은 뭐예요? 너가 이제 출소를 할 건데 국가가 앞으로 너를 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너희 새끼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사회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좋은 방식이 개발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형벌은 과거에 대한 잘못은 처벌인데 보완 처분은 장래에 앞으로 너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그거는 더 좋은 방식이 나오면 좋은 방식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소급이 안 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소급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보완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이 되죠. 원칙적으로 소급이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이 예외 이거 공부 외우셔야죠. 그래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를 하는데 이 예외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하죠.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 명령. 그럼 요거 뭐예요?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완 처분이 어떤 식으로 붙어요? 사람을 뭐 강간을 했다. 강간을 하면 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주형이 붙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청소년 성보호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신상을 공개한다. 그 다음에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완 처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완 처분이고 사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회봉사 명령도 야 120시간에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고 들어오면 이거 보완 처분이고 이 보완 처분은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 조금만 사고의 틀을 좀 넓혀 볼게요. 여러분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반사불벌죄고 문제는 가정폭력이고 가정폭력은 아빠가 애를 때려도 합의를 하면은 반사불벌죄예요. 근데 사실 애하고 애 엄마가 애 아빠를 처벌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처리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서 특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가정폭력에 한해서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이 형벌은 부과하지 않아요. 이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상 몇 가지 처분, 뭐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받으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회봉사 명령을 뭐 대신 부과하는 거냐면 이게 형벌 대신 부과돼요. 형벌 대신 부과돼. 다른 보완 처분들은 형벌이 부과가 되면서 플러스로 보완 처분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예 형벌은 없고 이 사회봉사 명령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보완 처분이긴 한데 여러분 판례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보완 처분인 거는 맞다. 보완 처분인 것은 맞지만 요거는 예외적으로
형벌 대신이라서 소급이 안 된다. 예외니까 소급이 안 돼야겠죠. 소급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폭력 트레스퍼사 사용사명령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근데 결론만 이제 외우시지 마시고 보완 처분인 것은 맞다까지 같이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 소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A법에서 보완 처분을 신설을 하면서 이 법의 시행 시점을 지금부터로 한다. 이 법 시행 이후부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법 자체에서 소급을 제한시켜버리면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 경우에만 보완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 보시면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다음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했을 때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효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처벌해도 가능하다. 소급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위반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첫 시간이라서 또 우리 경찰 시험 문제는 조금 자세히 볼 거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비슷한 법리가 반복이 돼가지고 또 금방만 봅니다. 일단 우리가 그 리을 판례를 보시기 전에 떠올려야 될 판례가 있어요. 우리 소유자가 있고요. 너를 믿고 맡겼어. 내가 야 내 시계 좀 부탁해라고 이 소유자가 보관자한테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이 믿고 맡겼기 때문에 위탁관계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이 보관자가 그럼 때가 지나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해주지 않고 소유자 몰래 처분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무슨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걸 횡령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횡령죄. 해서 여러분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라 타인 소유인데 얘가 범인이니까 타인 소유인데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걸 처분 횡령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 위탁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통은 우리가 야 내 물건 좀 이것 좀 잘 부탁해라고 믿고 맡기는 계약 같은 양장 안에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계약 같은 걸로 대변이 되는 우리가 흔히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받은 세뱃돈을 우리 엄마 아빠가 관리를 해줘요. 민법상 우리 부모님이 내 법정 대리인이거든. 그래서 아예 법에서 그 위탁관계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죠. 깔끔하단 말이야.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 야 내가 믿고 맡겼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판례가 뭐까지 인정을 해버려. 여러분 항상 요게 나오면 형법상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는 건데 범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소유자하고 보관자는 서로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법에서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생판남이야. 누군지도 몰라. 근데 얘의 물건을 얘가 보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돈을 착오로 송금을 했을 때예요. 내가 친구 국민은행 계좌 돈 보내야 되는데 이거 찍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5만 원 돈을 보내버렸어. 끼때려 잘못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갑이 오씨 여러분 그 입금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입금해버린 거야. 근데 을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이 들어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얘하고 얘는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당연히 계약할 정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을이 이렇게 송금된 돈을 써버린다.
송금된 돈을 써버린다라고 했을 때 을의 죄책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가 인정이 안 되면, 위탁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일단 이거 사기 안 되죠. 뭐 기망한 적이 없으니까, 해서 위탁관계가 없으면 끽해봐야 점의탈물 횡령죄인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점의탈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유실물이라고 보죠.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관계가 인정이 돼야 횡령죄가 되는데, 근거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사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신의 측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처벌은 해야겠는데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몰라, 신의 측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얘가 함부로 써버리면 갑한테 횡령죄를 묻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리을은 최판인데, 이 착오로 송금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는 법정 화폐인데, 이게 지금 법정 화폐가 아니라 이 판례에서는 뭐예요? 이 판례에서는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 가상화폐는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횡령죄는 재물만 객체로 하는데, 재물은 유체물, 눈에 보이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형법상 관리가 난 동력까지만 재물이야.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재산상 이익이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가봐야 재산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안 되냐면, 일단 횡령은 안 돼요. 재산상 이익이니까. 그러면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코인 안 해가지고 누군가가 자신의 비트코인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잘못 보내버렸다. 착오로 가상화폐를 잘못 보내버렸을 때, 일단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니까 횡령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돈을 이유 없이 받은 사람, 돈이 아니죠. 비트코인을 이유 없이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배임죄가 무슨 얘기야? 횡령도 뭐야? 신의 측상 위탁관계 인정했으니까 배임에서 말하는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도 뭐에 따라서 서로 물론 잘못 보낸 놈이랑 잘못 받은 놈이랑 서로 계약한 적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신의 측에 따라서 이 사무 처리하는 자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의 문제인데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우리 판례 입장. 여기서 판례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무리해서까지 이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 신의 측이라고 하는 법에 없는 걸 끌어와서까지 범죄로 인정한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잘못 보낸 갑을 좀 지켜주겠다는 얘기야. 왜?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정화폐거든. 근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설령 얘가 써버린다 할지라도 그걸 범죄로 안 볼 거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직 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처럼 똑같이 보호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지만 이거에 대해 투자하고 지켜주는 것을 법정화폐처럼 우리 국가가 지켜주진 않겠다라는 취지가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알 수 없는 경우로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착오로 돈을 잘못 이체받은 자가 가상 자산을 사용 처분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명령 규정이 없을 테고요. 착오 송금 시 횡령죄를 성립한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 측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 가상자산을 여기 횡령죄 법정화폐처럼 똑같이 보호하기 어렵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지금 듣고 이해 한번 해보시거나 봅시다. 그다음에 옛날에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법조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폭행치사상의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 법조문 여기 나와 있지 않구나. 여기 폭행치사상의 범죄를 범하면 257조부터 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 더 갑시다. 하나 더 있었네. 하나 빠진 거 이상한 거더라. 이게 262조고 그 다음에 261조에 특수폭행이 있어야지. 261조에 특수폭행이 있고, 그러면 폭행치사상의 범죄를 범하면 257조부터 259조에 예의한다라고 해서 폭행을 해서 다치면 상해죄로 처벌을 할 거고, 폭행해서 죽으면 상해치사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 폭행해가지고 중하게 다치면 중상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수폭행도 그냥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특수폭행을 해서 다치면 상해죄, 특수폭행을 해서 중하게 다치면 중상해죄, 특수폭행을 해서 사망을 하면 상해치사죄로 처벌을 해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 폭처법에 특수상해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특수상해죄가 징역 3년 이상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해왔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257조, 258조예요. 258조의 258조의 2로 258조의 2에 요 특수상해죄가 형법으로 넘어오면서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되고요. 형법으로 들어오면서 1년부터 10년까지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1년부터 10년까지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상황이 이래. 일단 여러분 뒤에 나올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3년짜리 범죄가 1년부터 10년짜리 범죄로 바뀌었어요. 형이 경하게 바뀐 거예요? 중하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3년부터 30년짜리 범죄였는데 하한도 내려가고 상한도 내려갔으니까 형이 경하게 바뀐 건데, 내가 범죄를 행위를 할 때는 폭처법의 규정이 있을 텐데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로 형이 경하게 바뀌었어요. 이거를 A법, 이거를 B법이라고 할 때 나는 재판을 받을 때 A법으로 처벌이 돼요, B법으로 처벌이 돼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만약에 불리한 개정이라면 절대로 소송이 안 될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유리한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서 1조 2항에 따라서 유리한 10법이 적용된다는 게 법의 입장인데 여기서 우리 판례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우리 판례가 뭔 얘기를 해요? 야, 동기설 이라는 끌고 오면서 법이 여기서 이렇게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래요. 해서 뭔가 우리가 법을 애초부터 잘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법적 이념적의 변경으로 우리가 반성 때문에 법을 폐지하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 주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실관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뀐 법이라면 그대로 불리한 구법을 적용하겠대요.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기설에 따라서 법률 이념의 변경 이해하지만이 유리한 신법이 될 거고, 이때는 유리한 신법 그대로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실관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리한 구법으로 처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냐 여기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 이거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기설에 따른 어떤 변화인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러면 이 특수상해죄가 형이 약하게 바뀐 거, 이거 우리 판례 입장 법률 이념의 변경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동기설에 따라서 유리한 신법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그 묻는 거 아니고, 그 묻는 거 아니고 뒤에 나올 건데, 이것도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특수상해죄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 폭행치상을 한 거예요. 특수폭행치상. 이게 없었으면 특수폭행치상도 어차피 그냥 상해죄로 가요. 그런데 이게 생기는 바람에 특수폭행치상을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거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없었는데 재판을 받으면 이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겠지. 원래 단순 상해죄로 처벌될 게 특수상해죄는 7년 이하니까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불리한 거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에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그냥 이렇게 이 문제로 보면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형법상 258조의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됐고, 형법 262조, 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헌상 특수폭행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57조부터 259조의 예에 의하니까 257조, 258조, 8조의 2, 259조까지 다 준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헌상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그걸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어서 죄목적인 반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X는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괜찮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되게 오래봤네요. 오른쪽에 2번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 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제 좀 수업하기 쉽겠다. 1번 같은 경우에 헌법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잖아요. 헌법을 배우실 때 결국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 역할은 뭐예요? 물론 이제 그 외 헌법소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위헌법률 신청을 해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판례의 입장이 사실 대부분 어때요? 그러면 아마 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에 1000건 올라가면 위헌 나오는 건이 몇 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고민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해서 문제인 법률은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합헌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합헌이 거의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일단 1번을 보시면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을 산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나중에 이제 게임장 단속 가실 텐데 뒤에서 한번 할 얘기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노량진에는 오락실 가면 돼요, 안 돼요? 문제 없잖아.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이 법에 위반되는 게임장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게임장 가가지고 철권하는 거는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장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 나오는 사행성, 일종의 도박과 비슷한 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돈을 버는,
이런 사행성이 있는 게 불법이거든. 근데 하루 이게 이제 옛날처럼 이 게임장 도박장 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티나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코인을 받아가지고 상품권으로 뭘 바꿔주고 막 이거 한단 말이야. 계속 이 방식에서 바뀌어. 그러니까 법에서 어디까지가 사행성이다라고 만들어봤자 어차피 얘네들은 계속 방식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법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여기 사행성을 조장하는지를 하위 법에 위임을 해놨어요. 그럼 그건 이제 좀 헌법 시간에 배우시죠. 우리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고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예요? 개정이 갈수록 어려워. 개정하고 만드는 게 갈수록 어렵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쉬워. 법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반수가 돼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돼. 굉장히 번거로운데 행정명령, 행정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것들은 그냥 대통령이 선포하면 끝이야. 보건복지부 장관 선포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어디까지가 사행성? 야 이 그 뭐 이렇게 돈 걸어가지고 쿠폰 바꿔가지고 상품권 바꾸는 거 막 이런 것들도 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야라는 거를 일일이 법에서 만드는 게 번거로우니까 밑에 그 부령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면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이 현실을 따라가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합헌이라는 내용인데 사실 결론적으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게임장의 방식은 굉장히 빠르게 바뀔 거라서 이거를 법보다는 하위법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1번이면 뭐 틀렸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위헌이면 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 2번도 마찬가지요. 폭처법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그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막 온몸에 문신하고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는 것들은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 무서울 텐데.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몽둥이 들고 사람 때리러 갔다 이런 건 당연히 활동인데 이 사람들이 막 불량스럽게 막 가는 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것도 활동으로 볼지 말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가 아니냐 조금 애매한데 아까 공부를 했죠.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애매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었으면 법이 없겠죠. 그래서 반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맞는 내용이고. 그럼 3번 봅시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이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네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경력에 자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동작구청장이 입후보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경력란에 적어요. 나는 뭐 A 대학을 나왔고 B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C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이렇게 쭉쭉 적어. 근데 나는 A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 B 대학원을 나온 적이 없어. C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이게 허위사실공표죄예요. 이건 명확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게 아마 친박단체인가 했을 텐데 내가 땡땡 단체가 나를 지지한다. 갑을 지지한다. 근데 땡땡 단체는 실제로 갑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지를 한 적이 없어. 이거를 허위 경력이랑 똑같이 볼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나 이 단체랑 친해요. 이런 느낌이거든. 나 대통령이랑 친해요. 국회의장이랑 친해요. 근데 사실 안 친해. 내지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지지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지지, 내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라는 것과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근무했다 라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이 단체가 지원한 적이 없으면 그래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누구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범죄가 된다, 범죄가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로 보긴 좀 어렵겠다. 해서 3번에 그 지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거까지 경력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작년부터 우리 문제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2문제인데 이게 설명하는 게 뒤에 아마 5문제만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이제 재작년 말에 그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 관련 처벌도 올라가고 음주 수치도 낮추고 원래 0.05였거든요. 0.05였는데 0.03으로 수치도 내려가고 특히 이거 물론 그렇기는 해요. 1차 음주, 2차 음주, 3차 음주. 물론 처음 음주하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1차 음주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한 벌금 같은 거를 좀 많이 주고 2차까지도 벌금 좀 많이 주고 보통 3차쯤 되면 뭐 집행유예를 조금 주거나 아니면 3차도 운 좋으면 벌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 물론 근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거의 1차 때부터 집행유예 많이 나와요. 까딱하면 실형도 많이 나오고. 따라서 지금 그렇잖아요. 과거만 이랬다. 어쨌든 간에 내가 3번째 음주를 하면 이 전과 사실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과 사실은 당연히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참고 자료일 뿐 법에서 이것 때문에 반드시 가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죠. 물론 약간 이게 위헌 판단이 났는데 뭐 그 정도의 문제 때문이니까 헌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이제 관련 규정이 위헌은 났는데 법리는 살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법이 개정이 됐어요. 해서 음주 3번째 음주를 하면 반드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법이 개정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참고자료로 가중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물론 위헌 나오는 거는 이 가중의 정도 너무 심해가지고 위헌 났기 때문에 아마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법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차 음주를 했고 2차 음주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3차 운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가중처벌 규정은 법이 개정된 다음에 첫 번째 운전, 두 번째 운전, 세 번째 운전 이걸 가중처벌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2번의 음주가 있고 그 다음 3번째 음주인데 저는 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과를 가중처벌에 근거 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소급 적용은 안 되죠. 근데 범죄는 언제 했어? 범죄는 이때 했어요. 법은 이때 개정됐고 이게 무슨 소급 적용이야. 법이 시행된 다음에 처벌하는 거고 다만 이 처벌의 근거만 법 개정 전에 전과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으니까 더 조심했었어야 해서 이거 소급 적용 아니다. 소급 적용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4번에 도로교통법에서 14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이게 이제 음주운전이거든요. 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전에 위반한 전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전의 전과를 참고해서 처벌하는 것도 결론이 뭐예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허용된다라는 말이잖아요. 허용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반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시간 됐네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3번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